엄마, 나 할머니 진짜 창피해. 손녀 생일 선물을 들고 거실을 지나던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빈이가 우리 집 올 때마다 호호마가 할머니 방에서 쿰쿰한 냄새 난다고. 9살. 악의 없이 잔인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 악의 없음이 더 아팠지요. 예린아, 원래 나이가 많이 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엄마도 싫잖아. 이모한테 전화할 때 들었어. 시어머니 때문에 짜증난다고.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고. 조용히 해.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다 들어버렸으니까요. 근데 요양원이 뭐야? 늙은 사람들 사는 곳이야. 거기 가면 할머니 같은 분들, 노인들이 모여 사는 거지. 그럼 우리 집에 안 있어도 되는 거네? 완전 좋다. 언제 보낼 건데? 빨리 보내면 안 돼? 예린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타이르는 척했지만 목소리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빨리 보냈으면 좋겠어. 할머니 방이랑 내 방 합치면 드레스룸도 만들 수 있잖아. 엄마가 원하던 거. 조금만 참아. 곧 좋은 요양원으로 모실 거야. 할머니가 살면 얼마나 사시겠니? 할머니 죽으면 어떻게 돼? 할머니? 천국에 가겠지? 더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선물 상자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분홍색 리본으로 예쁘게 묶은 포장지가 이제는 우스꽝스러워 보였지요. 포장지를 고르면서도 얼마나 신이 났었는지요. 손녀 선물이에요 하니까 가게 아줌마가 리본을 더 예쁘게 묶어주면서 할머니 손녀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했었습니다. 그 말에 우리 예린이가 얼마나 예쁜데요 하며 한참을 자랑했었지요. 그런데 그 예린이가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이가 저를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선물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지요. 예쁜 포장지 안에 있을 인형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제야 알았구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다음 날 저는 그 인형을 들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예린이가 학교 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집을 나섰지요. 시장 입구 장난감 가게는 막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환한 얼굴로 맞았지요. 어머님, 벌써 오셨네요? 어제 웃으면서 사가셨잖아요. 손녀가 좋아했어요? 그 물음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멈칫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할머니를 창피하다고 해서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예, 손녀가 이미 같은 게 있다고 하네요. 그냥 환불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주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아이고, 그래요? 어제는 그렇게 신중하게 고르시더니 텔레비전에서 봤다고 하시면서 한참을 둘러보셨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이 가게에서 거의 30분을 보냈지요. 이것저것 만져보고 가격도 비교하고 포장지 색깔까지 고민했었습니다. 혹시 불량이라도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드릴까요? 요즘 새로 나온 인형도 있는데. 아주머니가 다른 선반을 가리키며 친절하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그냥 환불만 해주세요. 포장도 뜯지 않은 상자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분홍색 리본이 그대로 매여 있었지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확인하더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네, 그럼 환불해 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어제 그렇게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기뻐했었지요. 정말로. 예린이가 이 인형을 받고 할머니 최고라고 외치며 뛰어다닐 모습을 상상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었는지요. 괜찮아요.
그냥 필요 없어졌어요. 아주머니가 현금을 세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님, 또 오세요. 다음에 손녀분 선물 사실 때는 미리 물어보고 사세요. 네, 그럴게요. 하지만 다음은 없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가게에는 똑같은 인형들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었지요. 누군가는 저 인형을 사서 사랑하는 아이에게 줄 겁니다. 그 아이는 기뻐하며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안아주겠지요.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주머니 속 지폐를 만졌습니다. 48,000원. 그게 제 마음의 값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존재 자체를 환불한 것 같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소라면 들렸을 떡집도 반찬 가게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예린이가 좋아하는 꿀떡을 사려다가도 창피한 할머니가 사준 건 먹기도 싫겠지 하는 생각에 발걸음을 돌렸지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했지요. 말을 꺼낼까 말까, 어떻게 시작할까, 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오후 내내 거실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반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웠지요. 넥타이를 풀면서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오늘도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진우야, 밥 먹자. 네, 엄마. 씻고 올게요. 며느리는 예린이 학원 데리러 간다며 일찍 나갔습니다. 덕분에 아들과 단둘이 저녁을 먹을 수 있었지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차렸습니다. 아들이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뜨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주름이 언제 이렇게 늘었나 싶었지요. 38살. 한창 일할 나이지만 벌써 지쳐 보였습니다. 진우야. 네, 엄마. 아들은 계속 숟가락질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눈은 밥그릇에 고정된 채였지요. 어제 예린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뭐라고 했는데요? 그제야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냄새 난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며느리는 나 요양원에 보낸다고 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감정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식탁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엄마, 애들 말 하나 가지고 너무 예민하시네.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피곤함과 짜증이 뒤섞인 목소리였지요. 예민한 게 아니라,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지요. 그 모습이 마치 또 시작이네 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일한다고 피곤해요. 아들이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요. 그런데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제가 아는 진우의 눈이 아니었지요. 회사에서도 치이고 집에 오면 애 엄마는 생활비 부족하다고 쪼고 딸은 아이패드 사달라 쪼르고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지쳐 보였지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아팠습니다. 엄마까지 이러시면 너무 답답해요. 엄마까지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도 이제는 아들에게 짐이구나. 며느리나 손녀와 같은 선상에 놓인 아들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존재구나. 저도 집에서는 좀 쉽시다. 예. 쉽시다라는 말투가 낯설었습니다. 마치 직장 상사에게 하듯 딱딱한 존댓말이었지요. 어릴 때 엄마 나 이거 사줘 하며 조르던 그 아이가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기 시작한 게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니면 이 집에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면 제가 나이 들어 보탬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우야, 이 집은 내 집이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았지요. 그저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들이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나가야죠. 그런데 그럼 예린이 학교는 어떻게 하고 제 직장은 어떻게 해요? 다 엄마 집 근처로 맞춰놓고 살고 있는데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이 집을 내주면서 같이 살자고 했으니까요. 손자, 손녀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외롭지 않게 지내고 싶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망설이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엄마도 요양원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거기 가면 또래분들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진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지요. 엄마가 뭘 잘못했니?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잘못한 게 아니라 아들이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나이 들어가고 애는 커가고 돈은 계속 들고 엄마 병원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 주사 매달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아들이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엄마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라는 말에서 제가 빠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 우리는 아들 가족 셋이고 저는 엄마라는 별개의 존재였지요. 그래서 내 아내가 말한 대로 곧 정리를 하겠다는 거니? 아들이 숟가락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이만 들어갈게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대답도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에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차가워진 된장찌개, 손도 대지 않은 계란말이, 그리고 아들이 남긴 밥그릇. 그것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이제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구나.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제 방으로 들어왔지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간간히 들렸지요. 방금 전 저와 나눈 대화는 벌써 잊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미 투명 인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말해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핸드폰을 꺼내 달력을 봤습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왔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들과 대화를 했다. 아니,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이제는 나를 짐으로 여긴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날이 있었던가. 하지만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으니까. 다음 날 오후 저는 집에서 10분 거리의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을 다잡았지요. 거울을 보며 옷깃을 여미고 핸드백에 등기부등본을 넣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어젯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도 요양원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라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요. 부동산까지 걸어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얼마나 많은 추억이 스쳐 지나갔는지요. 예린이가 처음 유치원 갈 때도 이 길이었습니다. 벚꽃이 피면 사진 찍자고 조르던 곳도 예린이가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울던 곳도 다 이 길이었는데 부동산 문을 밀고 들어서니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김 사장이라고 적힌 명패를 단 중년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장사했다고 들은 사람이었지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지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 집 팔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 사장이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안경을 코끝까지 내리고 꼼꼼히 확인하더군요. 집이 깨끗하네요. 저당도 없고. 그런데 정말 파시려고요? 지금 시세가 꽤 나가는데. 금매로 내놔주세요. 최대한 빨리 계약되게. 제 목소리가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 사장이 의자에 기대며 저를 찬찬히 봤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지요. 어르신, 혹시 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건 아니죠? 그럼 융자를 알아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팔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금매로 내놓으면 시세보다 한 10% 정도 낮춰야 빨리 나갈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요. 오늘 바로 매물로 올려주세요. 김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될 것 같은데. 어르신, 정말 이 가격으로 하실 거예요? 좀 아깝지 않으세요? 아까웠지요. 물론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거래가 되게 해주세요. 어르신, 집 비우실 거면 이사는 언제쯤 가실 예정이세요? 계약되는 대로 바로 나갈 겁니다. 그럼 가실 곳은 정하셨어요? 고향?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포항 바닷가 마을. 50년 전에 떠나온 그곳이 아직도 절 기다려줄까요? 네, 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는데 안 드셨네요. 잠깐 산책 나왔어. 곧 들어갈게. 네,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계약하러 오실 수 있으세요? 젊은 부부가 계약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서려는데 거실에서 예린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잠깐 볼일 보러. 부동산에 도착하니 젊은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아내는 배가 불러 보였지요. 임신 중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네요. 아이 키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30년 전 이 집을 처음 봤을 때의 제 모습 같았지요. 학교도 가깝고 공원도 있고 무엇보다 가격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남편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 집에서 이들은 행복할 겁니다. 저처럼 투명 인간이 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지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손으로 끝낸다. 어르신, 한 달 안에 비워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약금이 입금됐다는 문자를 확인하고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온 하늘을 붉게 물들였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한 달. 이제 한 달 후면 이 집을 떠나야 합니다. 아들도 모르게, 며느리도 모르게, 예린이도 모르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뭔가를 썰고 있었지요. 어머니, 오셨어요?
저녁 곧 준비될 거예요. 그래. 제 방으로 들어와 옷을 벗었습니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지요. 70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살 가득한 이 얼굴이 이제는 아무도 반기지 않는 얼굴이 되었구나.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계약금이 찍혀 있었지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아들 가족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을 내렸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져서 편해진 걸까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았지요.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차근차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온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어떻게 항공권을 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고민이었지요. 인터넷으로 뭘 산다는 게 제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스마트폰은 있지만 전화 받고 거는 것만 겨우 할 뿐이었습니다. 예린이가 가끔 할머니, 이것도 못해? 하며 놀리곤 했지요. 그러다 생각난 게 윗집 정희 씨였습니다. 40 초반의 워킹맘인데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지요. 점심 무렵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정희 씨,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오세요. 커피 한 잔 하시죠. 정희 씨 집에 들어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지요. 사실은 제주도 비행기표를 사고 싶은데 인터넷을 못해서. 아, 그거야 제가 해드릴게요. 언제 가실 건데요? 아니, 나는 안 가고. 우리 아들네 가족 셋이 갈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출발해서 일요일에 돌아오는 걸로. 정희 씨가 노트북을 켜며 물었습니다. 선물하시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셈이죠. 와, 진짜 좋은 할머니시네요. 요즘 제주도 비싼데. 정희 씨가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3명. 아, 여기 있네요. 오전 9시 출발이 어떠세요? 좋아요. 돌아오는 건 일요일 저녁 7시쯤이면 될까요? 네, 그걸로 해주세요. 카드 있으세요? 제가 현금을 꺼내자 정희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현금 주세요. 인터넷은 카드만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희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1시간쯤 걸렸을까요? 정희 씨가 항공권, 호텔까지 다 예약해줬습니다. 프린터로 예약 확인서까지 뽑아줬지요. 이거 가져가세요. 공항에서 이거 보여주면 돼요.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비라도. 에이, 무슨 수고비예요. 이웃 간에. 그런데 어머니는 안 가세요? 나는 비행기 타면 귀가 아파서. 거짓말이었지만 정희 씨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적적하시겠네요. 괜찮아요. 조용히 쉴 수 있어서 오히려 좋죠. 집으로 돌아와서 서류들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정희 씨가 꼼꼼하게 다 해줬더군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사이에 저는 이 집을 떠날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예린이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이리저리 뒤적이고 있었지요. 얘들아, 너희 고생 많지?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말투에 의아해하는 것 같았지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한데 나 때문에 눈치도 많이 봤을 거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들이 말을 시작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이번에 제주도 한번 다녀와라. 제주도요? 진짜요? 애도 방학이잖니. 가족끼리 오붓하게 다녀와. 정희 씨가 뽑아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약 확인서들이었지요. 아들이 서류를 집어들고 찬찬히 봤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 항공권이에요? 윗집 정혜 씨가 도와줘서 샀어. 나는 인터넷을 못 하잖니. 정혜 씨가요? 며느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응. 부탁했더니 흔쾌히 해주더라. 호텔도 다 예약했대. 어머니, 이거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너희 고생하는 거 보면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그건 반은 진실이었습니다. 마지막 선물이 되겠지만요. 와, 진짜 가는 거예요? 제주도. 예린이가 벌떡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순간 예전의 예린이 같았지요. 할머니를 창피해 하지 않던, 제품에 안겨 재롱 떨던 그 시절의 예린이. 엄마, 우리 제주도 가본 지 진짜 오래됐는데. 맞지, 아빠? 며느리가 환한 얼굴로 아들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시어머니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지요. 그런데 엄마는 어떡해요? 혼자 계시는데. 아들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도 형식적이라는 걸 저는 알았지요. 이미 마음은 제주도로 날아간 것 같았으니까요. 에이, 며칠 못 있겠니? 나는 집에서 잘 지낼 테니 걱정 말고.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오히려 조용해서 좋지. 경로당 친구들도 만나고 좀 쉬고.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그들을 보내고 저는 떠날 겁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로. 며느리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더 아팠지요. 평소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짱이다. 예린이가 저한테 달려와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그 포옹이 씁쓸했습니다. 제주도 간다는 기쁨에 잠시 할머니가 좋아진 것 뿐이니까요. 그날 밤 거실에서는 내내 제주도 얘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성산 일출봉 꼭 가야 해. 아니야, 한라산이 먼저야. 흑돼지 맛집 검색해봐야지. 그들의 즐거운 대화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묵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포장이사 업체 전화번호를 몇 군데 적어놨지요. 내일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족들은 제주도 여행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반찬 넉넉히 해놓을게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친절했지요. 걱정 말고 다녀와. 예린이는 새로 산 수영복을 입고 거실을 돌아다녔습니다. 할머니, 이거 예뻐요? 그래, 예쁘다. 할머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순간 며느리와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비행기 타면 귀 아프시잖아요. 그래, 너희끼리 재밌게 놀다 와. 출발 이틀 전 저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김씨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혹시 포장이사 업체 아는 데 있나? 왜? 이사 가려고? 아니, 그냥 짐 정리 좀 하려고. 김씨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여기 괜찮아. 우리 아들 이사할 때 썼는데 깔끔하게 잘하더라. 집에 돌아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없을 때를 노려서요. 목요일 오후 2시에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짐이 많으신가요? 아니요. 박스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드디어 제주도 가는 날
현관에서 짐을 들고 나가는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 네, 엄마. 집 잘 지키고 계세요. 아들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선물 사올게요. 예린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그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예린이가 캐리어를 끌면서 깡충깡충 뛰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백팩을 메고 한 손으로는 엄마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며 뭔가 신나게 말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타는 거야. 제주도 가는 거야. 창문을 열지 않아도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지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오랜만에 꺼낸 듯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들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으면서 뭔가 제잘제잘 말하고 있었어요. 아마 제주도에서 뭘 할지 계획을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양복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에 선글라스까지 머리에 올려놓고 예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지요. 택시가 왔습니다. 트렁크에 짐을 싣는 동안 예린이가 또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빠, 우리 비행기 창가 자리 맞지? 나 구름 보고 싶어. 그래, 창가야. 엄마, 제주도 가서 뭐 먼저 할 거야? 바다 보러 가야지. 택시가 골목을 돌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나만 없으면. 창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텅 빈 집이 유난히 조용했지요.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삿짐 센터입니다. 문을 열자 젊은 직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짐 확인하러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직원들이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제 방에 쌓아둔 박스 3개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지요. 어르신, 이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한 직원이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남은 짐은 어떻게 할까요? 거실에 있는 것들이나 다른 방 물건들은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몽땅 박스에 넣어서 거실 가운데 쌓아 놓으시면 됩니다. 2 직원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요. 그러니까 남은 가구나 물건들을 다 포장해서 여기 놔두라는 말씀이세요? 네. 깔끔하게 정리해서 거실 한가운데 쌓아주세요.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같이 이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집만 이쪽 주소로 보내주세요. 저는 미리 적어둔 쪽지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포항 시내의 한 주소였지요. 직원이 쪽지를 보더니 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럼 따로 사시게 되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뭐 그런 셈이죠. 직원이 쪽지를 다시 보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가, 그건 친구 집이에요. 잠시 머물 곳이라서. 사실이었습니다. 고향 친구 순애가 언제든 놀러와 했던 말을 믿고 적은 주소였지요. 아직 제대로 된 집을 구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짐은 친구분 집으로 보내드리면 되는 거네요? 네. 직원들이 박스를 하나씩 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앨범 몇 권, 약간의 그릇, 이불 한 채, 70평생이 고작 박스 10개였습니다. 어르신, 다 실었습니다. 남은 물건들은 말씀하신 대로 거실에 놓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떠나고 나니 집이 더 휑해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남은 물건들이 박스에 담겨 쌓여 있었지요. 그것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핸드폰을 꺼내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애야, 나야. 말한 대로 짐 붙였어.
너희 집 주소로. 그래, 진짜 오는 거구나. 근데 짐은 얼마나 돼? 별로 없어. 박스 3개 정도. 뭐, 그게 다야? 너 그 큰 집에 살면서 짐이 그것밖에 없어? 순애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어. 그럼 너는 언제 오는데? 나도 갈게. 터미널에서 연락할게. 야,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들이랑 싸웠어?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괜찮지? 당연하지. 방 하나 비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있어. 그런데 순애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어? 내가 오는 거 나중에 알려줄게. 이 나이에 가출이라도 하는 거야? 순애의 농담 섞인 말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뭐 비슷한 거지. 하여튼 와. 기다릴게. 오랜만에 같이 지내니까 좋겠다. 고마워, 순애야. 고맙긴. 우리가 몇 년 친군데. 전화를 끊고 거실 탁자 위에 봉투를 올려놨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손이 떨렸지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은 분명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짐처럼 생각했지? 할머니 냄새난다고, 창피하다고,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고. 그런데 너희가 잊고 있는 게 있어. 이 집은 내 집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야. 이제 집은 다음 달에 새 주인이 들어온다. 서로 찾지도 말고 각자 알아서 살자. 나는 내 길을 갈 테니 너희도 너희 길을 가라. 예린아, 이제 할머니 냄새 안 날 거야. 원하던 대로 됐네. 진우야, 이제 집에서 편히 쉬어라. 엄마까지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각자 행복하게 알아서 살자. 기대지도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이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아쉬움도 남기고 싶지 않았지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오랜 세월이 철컥하고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곧장 고향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는 내내 창밖만 봤지요. 서울을 벗어나자 논밭이 나타났고 대구를 지나면서부터는 낯익은 풍경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주황빛 노을이 기차 창문을 물들였습니다. 포항역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어둑해졌지요. 무거운 가방 하나를 끌고 역사를 나왔습니다. 순애가 혼자 마중 나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드디어 왔네. 순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순애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낡은 승합차 앞에 여러 명이 서 있었습니다. 순애, 영자, 정숙이, 명희.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이 다 나와 있었지요. 이 사람아, 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가 순애가 연락해서 부랴부랴 나왔네. 그래 오면 온다고 진작 말을 해야지. 영자가 성큼성큼 다가와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무거워 죽겠네.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별거 없는데. 별거 없긴 이게 다야? 정숙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밥은 먹고 다니니? 먹지, 당연히 먹지. 거짓말. 볼살이 다 빠졌잖아. 차 안에서 명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빨리 타. 자리가 없어도 끼어 앉으면 되지. 승합차는 정말 비좁았습니다. 내가 가운데 앉을게. 너는 여기 앉아. 아니야, 창가에 앉아. 오랜만에 바다 보면서 가야지. 서로 엉덩이를 비틀고 몸을 옆으로 돌려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결국 저는 창가 자리에 앉게 됐지요. 근데 진짜 왜 갑자기 온 거야? 순애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던데. 영자가 운전하면서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 에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너 아들네랑 뭔 일 있지? 역시 친구들 눈은 못 속이는구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그래, 천천히 얘기해. 일단 오늘은 환영 파티나 하자. 이 나이에 무슨 파티야? 너 오는 김에 다들 모이기로 했어. 순애네 집에서. 정숙이가 덧붙였습니다. 참, 순옥이도 온대. 걔 남편이 낚시 갔다가 잡은 도다리 가져온다고. 차 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아이들 같았지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짠 바닷바람이 열린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다 냄새다. 제가 중얼거리자 순애가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냄새지. 서울은 매연 냄새만 나잖아. 맞아. 여기는 공기부터 다르다니까. 차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어릴 때 뛰놀던 그 골목이었지요. 많이 변했지만 골목의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순애네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다 차렸네? 우리가 낮에 미리 준비해놨지. 돗자리가 깔려 있고 가운데 큰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숙 각종 나물, 생선구이, 그리고 막걸리 주전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지요. 언제 이렇게 다? 네가 온다는데 가만히 있겠어? 다들 하나씩 들고 왔어. 다들 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막걸리가 따라지고 잔이 돌기 시작했지요. 자, 우리 막내 돌아온 거 축하하자. 막내가 뭐야? 이제 우리 중에 제일 어른이지. 맞아. 서울서 고생 많았어. 이제 여기서 편하게 살아.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근데 정말 왜 온 거야? 이제 얘기해봐.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네가 나를 짐으로 생각하더라고. 좌중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냄새 난다고 했다고? 네가 걔를 얼마나 아끼고 챙겼는데 그런 소리를 한다고? 그 말에 순자가 탁자를 쾅 치며 맞장구 쳤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것들이야.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어. 부모가 준 건 작은 거 하나라도 허리 굽히며 고맙다고 했지. 그런데 요즘 애들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이거 해주면 다음엔 더 큰 걸 봐라. 끝도 없어, 끝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명희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술잔을 돌렸습니다. 내 얘기 하나 할까? 얼마 전 아들이 그러더라. 엄마, 친구네 부모는 벌써 실버타운 예약해뒀대. 엄마도 슬슬 준비하셔야죠. 그 말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내가 힘들게 모은 돈, 나 노후에 쓰려고 한 건데 그걸 당연히 자기 몫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 돈인데 요즘은 꼭 자식한테 뭐 물려주고 죽을 필요가 없잖아. 먹고 싶은 거 먹고 병원 갈 때도 택시 타고 가면서 나는 이 돈 다 쓰고 죽을 겨. 정숙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너도 힘들었겠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했는데 나는 내가 먼저 가면 집이랑 내가 모아둔 돈 다 물려주고 가려고 했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껴 쓰고 아파도 참고 그렇게 모은 거 다 주려고 했는데 그때 영자가 막걸리 잔을 탁 하고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 니는 서울서 살다 왔다면서 왜 이렇게 촌스럽노? 뭐가 촌스러워? 요즘 누가 그래? 자식한테 다 물려주고 가는 게 무슨 자랑이야? 영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냥 있는 거 다 쓰고 가야지. 애들 키우면서 못 누린 거 다 누려봐야지. 순애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나이에 뭘 아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근데 자식들한테 뭐라도 남겨줘야. 제가 머뭇거리자 명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남겨줘. 걔들이 뭐 모자라서?
다 제 앞가림 잘하면서 사는데 이제 우리 나이에 자식한테 기대하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 영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 게 뭐가 이상해? 평생 남편하고 자식 위에 살았으면 됐지. 맞아.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이야. 병원도 좋은 데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다들 웃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 돈 내가 쓸게. 제가 두 손을 들며 항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 차렸네. 순간 제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시골 하늘 가득히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정수기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내 목소리 시끄럽다 안 해. 마음껏 웃고 살아라. 맞아. 우리가 다 귀 어두워서 큰 소리로 말해야 들려. 다들 깔깔 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50년 전에 헤어졌던 이 친구들이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내 방조차 냄새난다며 피했는데 여기서는 이 좁은 차 안에서도 이 작은 마당에서도 서로 부대끼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울지 마. 이제 집에 온 거야. 밤이 깊어가도 잔치는 계속됐습니다. 옛날 얘기, 학교 다닐 때 얘기, 첫사랑 얘기까지 쏟아져 나왔지요. 기억나? 너 중학교 때 짝사랑하던 애. 아유, 그 얘기는 왜 꺼내? 지금 그애 대머리 됐어. 배도 이만큼 나오고.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자. 내일 또 보고. 그래, 푹 쉬어. 내일 집 구경 가자. 다들 돌아가고 순애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방 여기야. 이불 새로 꺼내놨어. 순애야, 정말.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남사스럽게 그러지 마라. 너 서울 사람 다 됐다.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지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잘 왔다, 잘 왔어. 파도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집에 왔구나. 50년 만에 돌아온 고향.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에서의 30년이 더 낯선 꿈 같았지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 제주도에서 돌아온 아들 가족이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 피곤해. 진우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선물 줘야지. 예린이가 쇼핑백을 들고 뛰어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하지만 집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 주무시나? 며느리가 불을 켜자 거실 한가운데 쌓여있는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뭐야 이게? 진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식탁, 소파, 텔레비전까지 모든 가구가 그대로 있었지만 곳곳에 박스들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여보, 이것 좀 봐. 며느리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진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지요. 진우가 급하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짐처럼 생각했지? 서로 찾지도 말고 각자 알아서 살자. 나는 내 길을 갈 테니 너희도 너희 길을 가라. 이게 뭐야?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아래 집 매매 계약서 사본이 있었지요. 여보,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편지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지요. 집을 팔았다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예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부모를 봤습니다. 진우가 황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녁 7시 반 순애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나물 어때?
내가 무친 건데. 맛있어. 고마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순애가 입모양으로 아들?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순애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저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이 편지는 뭐고 우리 짐을 지금 다 싸놓은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장난치세요? 장난이 아니야. 뒤에서 예린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 할머니가 우리 쫓아냈어? 며느리가 달래는 소리도 들렸지요. 편지 내용 그대로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아니, 지금 집 팔면 어쩌자는 거예요? 애 학교랑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 내 집인 거 잊었니? 요양원에 쫓겨날 바엔 내가 내 발로 나온 거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 나를 짐으로 여기는 게 가족이니? 그건 그때 말실수. 말실수? 네 아내도 똑같이 말했어.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고. 예린이는 할머니 창피하다고 했고, 엄마, 그건 애가 철이 없어서. 철이 없는 게 아니야. 솔직한 거지. 너희들 속마음이 그대로 나온 거야. 진우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희가 당장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알아서 했으니까.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사과할게요. 사과할 테니까 이거 빨리 와서 취소하세요. 이제야 사과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지요. 나 찾지 마. 편지에도 썼잖아. 각자 알아서 살자고.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한 달.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집 구할 시간이라도. 계약서 봤을 거야. 2주 안에 나가야 해. 서둘러.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혈육인데? 혈육? 나를 냄새난다고 한 게 혈육이야? 그건 더 이상 할 말 없어. 잘 살아. 엄마,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지요. 마당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순애가 물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아들이 뭐래? 예상한 대로야. 난리 났지. 순애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자. 밥 다 식겠다. 그래. 집으로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돌아갈 다리는 완전히 끊어졌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장님이 순애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내려오셨다면서요? 어서 오세요. 제가 이장 박준호입니다. 젊은 이장이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지요. 포항 시내에서 회사 다니다가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내려와서 이장을 맡게 됐다고 했습니다. 집 보러 가신다고요? 제가 열쇠 가지고 있거든요. 순애와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저 집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중턱의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도 꽤 넓었지요. 이 집이 거의 2년째 비어 있긴 한데 작년에 한번 관리업체 불러서 점검했어요. 이장님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지만 집 자체는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보일러도 있고 화장실도 양변기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났지만 구조는 괜찮았습니다. 방 3개, 거실, 부엌. 혼자 사시기엔 좀 클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딱 좋아요. 거실 창으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도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벽지랑 장판은 갈아야 할 것 같고 부엌도 좀 오래돼서 싱크대 교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장님이 수도를 틀어봤습니다. 처음엔 녹물이 나왔지만 곧 맑은 물이 나왔지요. 배관은 멀쩡하네요. 다행이다. 순애가 거들었습니다. 보일러는 새로 놔야 할 것 같은데 10년 됐으면 교체 시기야. 그것도 맞네요. 그리고 창문 실리콘도 다시 해야 할 것 같고 이장님이 노트에 적어가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인테리어 업체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날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지요. 어르신,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너무 현대적이지 않게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벽지는 밝은 톤으로, 장판은 원목 느낌 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견적을 받아보니 서울보다 확실히 저렴했습니다. 집한 돈으로 충분했지요. 공사는 2주 정도 걸렸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집을 둘러봤을 때 정말 살만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보이는 바다 전망은 그대로였고 새로 바뀐 벽지와 장판이 집을 환하게 만들었지요. 부엌도 깔끔했고 보일러도 새 것이라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이장님이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요. 이장님이 품에 뭔가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꿈틀거렸지요. 어르신, 이놈 좀 보세요. 보자기를 열자 갓 태어난 듯한 누렁이 강아지가 나타났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가느다란 소리로 낑낑거리고 있었지요. 털은 젖어 있었고 추운지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났어요? 아침에 산책하다가 발견했는데 어미가 로드킬 당했는지 주변에 개 시체가 있더라고요. 이놈만 겨우 살아 있었어요. 강아지는 너무 작아서 한 손에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불쌍하네. 어르신이 키워보시면 어떨까 해서. 혼자 사시니까 심심하기도 하실 테고. 이장님이 강아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요. 그렇게 낑낑거리던 강아지가 제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작은 코로 제 옷깃 냄새를 킁킁 맡더니 제 가슴팍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잠이 들었지요.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어머, 신기하네요. 주인을 알아보나 봐요. 이장님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울어서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어르신 품에서만 조용하네요. 따뜻한 체온이 제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저를 믿고 잠들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키울게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요? 새끼 강아지 키우기 쉽지 않은데. 괜찮아요. 나도. 이 녀석도. 가족이 필요한 것 같네요. 이장님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사실 어르신께 부탁드리러 오면서도 걱정했거든요. 그럼 제가 동물병원 데려다 드릴게요. 검진도 받아야 하고 분유도 사야 하고. 이장님 차를 타고 포항 시내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태어난 지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당분간 신경 써서 키우셔야 해요. 수의사가 강아지를 검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강아지가 제 품에만 안기려고 해요. 어머, 정말요? 보통 이 시기 강아지들은 어미를 찾아서 계속 우는데 할머니를 어미로 생각하나 봐요. 수의사가 웃으며 강아지를 제게 돌려줬습니다. 이 녀석이 할머니를 선택한 거예요. 병원에서 나와 펫샵에 들렀습니다. 강아지 담요, 사료, 목줄까지 샀지요. 집으로 돌아오니 순애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조심스럽게 안고 있어? 강아지야. 새끼 강아지. 사정을 설명하자 순애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어머, 와 이렇게 작노? 손바닥만 하네. 근데 희한해. 나한테만 안겨. 제가 강아지를 영자에게 건네자 바로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제품으로 돌아오자 조용해졌지요. 진짜네. 너를 엄마로 안아봐. 정수기가 오래된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포근해서 강아지 깔아주기 좋을 거야. 까만 눈동자가 반짝반짝했지요.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이 얼마나 맑던지. 이름 지었어? 누렁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것도 좋네. 이장님이 가끔 들러서 누렁이를 봤습니다. 많이 컸네요. 털도 윤기나고. 열심히 먹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누렁이는 제법 개 모습을 갖췄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반기고 제가 나가면 현관에서 기다렸지요. 누렁아. 부르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제 무릎에 올라와 얼굴을 핥았지요. 저녁이 되면 누렁이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누렁이는 제 무릎을 베개 삼아 잠들곤 했지요. 작은 숨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잘 왔다, 잘 왔어. 이제 우리 둘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누렁이가 잠결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제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별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이게 진짜 내 삶이구나. 누렁이를 안고 침실로 갔습니다. 작은 바구니를 침대 옆에 놓고 누렁이를 눕혔지요. 하지만 누렁이는 낑낑거리며 제 침대로 올라오려 했습니다. 같이 자고 싶어? 결국 누렁이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지요. 그렇게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어르신이 70평생을 살아오며 가장 사랑했던 가족에게 짐이 되어버린 순간, 그리고 스스로 그 굴레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